제 기본적인 생각은 희망은 전략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인내심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장기 투자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렇게 못 기다리더라고요.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다가 안 되면 팔아버리고 테마주 가서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로 좋은 주식이지만 낮은 가격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상황들이 매번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낭패를 봤던 게 뭐였냐면 밸류에이션 다 하잖아요. 종목 이거 좋잖아요. 야 이거 좋다. 샀는데 그게 8배, 7배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돈 끌어다 또 샀죠. 그런데 그게 5배로 떨어져. 그럼 신용 잡아서 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게 터져서 2배, 3배까지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빚만 있는 기업은 퍼가 아예 안 나오고 좋은 주식인 건지 아는데 이걸 못 사는 상황이 오는 거죠. 우량주도. 네, 우량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는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분입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예, 네. 뭐 머리 자르셨네요. 네, 깔끔하게 좀 가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FMC가 연준이 파월이 발언을 했고요. 네. 그 발언의 시장은 지금 부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뭐 요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바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예상보다 훨씬 좀 안 좋습니까? 그 이제 피벗을 예상하긴 했는데 피벗을 하긴 한 것 같아요. 피벗은 뭐냐면 네. 이제 호키시에서 조금 더 호키시한 쪽으로 피벗을 한 것 같아요. 그 피벗은 맞죠. 맞는 것 같고 우회전을 이제- 했더니 좌회전을 버렸구만. 네, 깜빡이를 반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환 시장하고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거기서는 조금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주식 시장에서만 조금 반응을 했습니다. 주시장이 선반영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동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멀티플 하향되고 지금은 9월 말부터 나오는 실적 하향 추세가 12월 말까지 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영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연말 연시 실적 전망치 나올 때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내려앉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있은 후에 크레딧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 뭐 제가 차트로 갖고 왔던 게 이제 모기지 쪽인데요. 모기지 금리 대비해서 모기지가 지금 7.08% 30년물이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수요가 높아서 올라간 건 아니고 이제 모기지 금리가 어떤 그 차환 발행이나 이런 것들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5%로 모기지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갈아타야 될 유인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집을 팔고 이걸 내놓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걸 안 파니까 계속 모기지는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단순하게 계산해봤을 때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2020년에 2.8%일 때 집값이 한 40만 불 정도 됐다는 거죠. 미국의 네. 뉴홈이. 근데 22년에 7% 정도 되는 거죠. 레이트가. 그렇게 되는데 집값은 52만 불로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20%를 다운페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뭐 증거금 같은 걸로 한번 일시금을 내고 그 올라가는 금액이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이상 올라갔고 그 모기지 금리 모기지 페이먼트 매월 내는 납부금이 114% 정도 올라갔다는 거죠. 더블 이상 올라갔다는 더블 거예요?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증권 시장에서 보는 건 국채 금리가 어떻고 저게 어떻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 어떤 부분에서 희망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희망은 전략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예, 없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게 네, 먼저 한번 자산시장 폭락이 오고 그 다음에 신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는 혹시 연말 연시가 제일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에 한번 자산시장 폭락, 네. 그 다음에 신용 문제가 한 3에서 6개월 이후. 3에서 6개월 후니까 이제 내년 내년 한 2분기에 2분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 거를 갚아야 되잖아요. 뭐 신용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차환 발행해야 되는데 네. 신용 등급이 12월 말 재무제표에다가 때리거든요. 신용 등급을. 그러면 야들 현금 없다? 그러면 유상증자하러 들어오겠죠. 그러면
연말 연시에는 여의도에 막 IR부터 시작해서 막 늘어날 겁니다. 자금 조달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12BW 발행하고 우리 꿈이 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면 이제 내년에 꿈이 이러니까 매출 목표가 이렇고 뭐 경영 계획을 갖다 놓고 떡 들이대고 우리 돈 좀 주세요라고 할 거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데 딱 봐서 여의도에서 돈을 줄 수 있으면 주는데 금융기관들이 지금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걔들 지금 채권 투자, 부동산 투자 해서 다 물린 거가 엄청나고 대체 투자나 이런 것들 얘기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검색을 해봤는데 1, 2년 전에 대체 투자로 여기서 들고 달러 갖고 나간 것들 되게 많은데 대체 투자라고 하면 뭐 포인트는 거예요? 뭐 상업용 빌딩이라든가 부동산 뭐 이런 네네네. 뭐 이런 거 투자한 거죠. 근데 네. 그것들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제 달러를 연말에 잔뜩 갖고 와갖고 그냥 연말 시장에다 쏟아 부으면 원달러 환율도 딱 안정이 되면서 나라가 이제 뭐 신용 등급이나 혹은 그걸 가지고 달러를 빌려다 쓰는 쪽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돈을 많이 가지고는 캐시를 많이 갖고 들어오는 쪽에서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 지금 고정거래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돌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깔딱고개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깔딱고개 들어가는 거,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플레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인플레는 이제 신경 쓸 거 없다고요? 예, 인플레는 1년 전에 신경 써야지. 지금은 실적 문제잖아요. 기업 실적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거는 크레딧이 문제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동안에는 지수가 빠지는 게 걱정이었는데 그걸 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플한 시장이었거든요. 인버스를 넣는다거나 현금을 마련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종목을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갑자기 유상증자가 터지고 12 발행하면서 주가 폭락하고 그다음에 막 갑자기 이제 3월 되면 살생부가 등장할 거거든요. 살생부가 재무제표 안 좋으니까 거래소 상장 폐지, 코스닥 상장 폐지 하는 것들 살생부가 네네. 이제 3월, 4월 되면서 온기 보고서가 딱 나오면 그거 막 돌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코스닥이 아주 투자 심리가 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그걸 헤아릴 수 있는 눈만 있다고 하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럴 눈이 없다라고 한다면 투자 금액을 줄여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전략 말고는 방법이 여기 없다.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전략 면에 있어서 자꾸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요것 조금 하면서 계속 진출입을 하면서 돈을 까먹을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바꿔서 위치를 바꿔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게 제 오늘 핵심 얘기고요. 뭐 이게 닷컴 버블 네. 예, 닷컴 버블 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이렇게 내려왔는데 닷컴 버블하고 지금하고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경제적으로 어떤 그 주식 시장으로만 보면 주식 시장이 먼저 빠지고 페드의 정책이 뒤에 나왔어요. 네. 나머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 1970년대 이후에 7번이었고 그 1970년까지 합치면은 8번이었는데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 리세션도 오고 주식시장도 오고 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닷컴 버블 때하고 지금만 조금 달라요. 그 주식시장이 먼저 빠지고 그 뒤에 페드의 정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들이 한 박자 늦었다라는 거예요. 자산이 버블이 생긴 다음에 패드가 늦었다. 예, 그게 꺾어지고 난 다음에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에 한번 정책을 집행하면 그 효과가 6개월에서 12개월 있다가 자산시장을 계속 짓누르니까 이게 과도하게 풀렸던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과도하게 짓누르는 행위가 앞으로 1년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책 실패의 미스 스텝이 지금 2박자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딸꾹질을 막으려면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리세션이 온 다음에 바닥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빠지면 여기 30%씩 반등하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반등해 주잖아요. 네. 40%, 30%, 40%. 요걸 바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추세는 이렇게 됐다고 저는 뭐 그래서 제가 7천 간다 뭐 만선 깨진다 얘기했던 거는 추세적으로 봤을 땐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얘들 지금 3년 떨어졌거든요. 3년.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지고 나서부터 페드가 정책을 하면서 또 더 밀어내고 여기서 이제 911 테러 그러니까 9월달 2011년 9월 911 테러가 나오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엔론 사태 나와서 다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지 말라는 보장이 개런티가 있느냐라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줄이 막히기 시작하면 어디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하시는 게 맞다. 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네. 예, 이 페드의 정책 전환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 한번 저 동그라미를 쳐왔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게 하늘색이 국채거든요. 그리고 검은색은 정책 금리입니다. 그러면 국채가 먼저 빠지거든요. 국채 수익률이 먼저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페드 정책 금리는 계속 오르는 와중에 국채 수익률이 머뭇거리다가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국채를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네. 이런 데도 보시면 여기는 뭐 대충 맞았지만 더 중요한 건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하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인 큰 흐름을 놓고 보면 다 올라갔다. 첫 번째. 그리고 또 요런 자리들은 사실 이렇게 좀 빠졌지만 좀 손톱만큼 보이잖아요.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런 거거든요. 1000이다가 만이 갔어. 그러면 1000이다가 30%가 빠지면 300이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선에서 300 보면 이거 되게 조그매 보이거든요. 그런데 1000선에 있을 때 그 단계에서 보면 30%나 빠진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놓고 볼 때 오류가 날 수 있는 건 최근 가까운 가격이 특히 오르는 거에서는 최근 가까운 것의 시세가 과대해서 우리한테 인지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실 때는 그걸 조그맣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닷컴 버블이나 리만 브라더스 때 주식을 갖고 있는 게 현명했느냐, 그때 견딜 수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장기 투자해야 되고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크레딧 문제가 나온 거나 리세션이 나올 때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장기 투자는 비쌀 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좋은 종목, 생존성이 있는 종목을 해야 되는데 네. 리세션이 오게 되거나 산업 형태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망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장담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내려온 거를 사긴 샀는데 올라간다는 장담을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은 내리고 오르는 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저점을 잡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피봇을 기대하는 게 이거거든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내리면 경제가 안 좋다고 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지, 금리 내리기 시작하니까 주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주식을 피벗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요 고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7개월, 15개월, 8개월 금리를 올리다가 옆으로 그냥 기게 만들 때는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인플레 때문에 요런 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개월, 이렇게 2개월 짧게 이렇게 뾰족하죠. 이렇게 요거는 고원 형태로 이렇게 몇 달씩 갔지만 이게 첨탑처럼 이렇게 고딩 양식처럼 이렇게 딱 뾰족 솟은 그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은 인플레 때문에 한 발 늦은 정책으로 금리를 끌어올렸는데 지금 나타난 징후들은 경기가 불어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신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쫙 끌어올려서 인플레를 잡고 리세션이 나오면 바로 금리 인하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그 리세션까지 피하고 주식을 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 고원이 얼마 정도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반등 기간이 결정될 수 있고, 사실은 이번에 FMC 볼 때 저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한 달 전부터 이제 주식 빠질 만큼 빠졌고 역대급 폭락이고 그러니까 윗방향 봐야 된다. 인버스 실익 없다. 그러면서 윗방향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종목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2차 전지를 못 태웠어요. 그냥 따라는 가는데 돈을 못 태우겠더라고요. 내가 태운 거는 저점에서 지수 저점이 잡았는데 5% 10% 마이너스인데 오늘 또 빠지니까 또 빠지게 마이너스 나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사실은 헛다리 짚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여기서는 현금 확보하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인 것 같고요. 네. 요 플라트가 나오는 것 때문에 제롬 파월이 올릴 건 분명한데 12월 달에는 뭐 50bp 올리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라고 하면서 조금 달래주길 바랬는데 지금 그걸 안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안 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기대가 남은 건 12월 중순까지 이제 FOMC라든가 매크로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리세션을 확인하기까지는, 경제 지표를 확인하기까지는 아직도 6개월 이상 남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 실적 부러지고 하는 것들 잘 추스려 갖고 반등 타이밍으로 조금 12월까지는 노려볼 수도 있겠다. 너무 내려왔으니 낙폭이 크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어제 좀 깨져가지고 한 며칠 더 봐야 되겠고, 아마 제롬 파월은 강하게 얘기했지만 연준 위원 중에 일부는 이론이 있었겠죠. 예, 이론이 있을 거고 그거를 아마 인터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시장은 반등을 조금씩 해줄 기회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 내부에 뭐 저 단일 대오가 깨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강 이사님도 그러신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닷플랫이라고 하잖아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번 연도까지는 거의 정확해요. 그 점도표. 점도표가 분포표가 몰쳐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대부분 다 동의한다는 거죠. 네. 근데 내년으로 가면서는 그 점도표가 막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저번 FOMC부터 이미 사람들은 단일 대우를 흐트러뜨리고 서로 분산을 크게 갖고 가는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더 커졌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제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금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 자기 주의 어떤 산업 시설이나 이런 것들 금융 때문에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반대 당연히 하겠죠. 네. 그러면서 여는별로 다른 의견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레토릭이 좀 나오면 증시는 또 크게 반등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서 이렇게 쭉 빠지는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올리다가 다시 빠질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그걸 기대해 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아까 우리 강 의사님 참 중요한 말씀하신 것 중에 인플레이션 더 이상 보지 말자는 말씀하셨으니까 그 보는 게 이제 뭐 경기만 보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크레딧 크런치라는 문제가 하나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 게 뭐 금융회사 오래 다니셔서 저도 그렇지만 연말 연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시즌이에요. 예, 금융회사한테 예, 제조업체보다 훨씬 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야 그때까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어떤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지금 네. 다 간당간당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안 드러난 게 있어요. 네.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고 까야 되는데 뭐 예를 평가 안 되는 장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터져야만 터지는 거지. PF 대출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다 세팅하고 청산 다 하고 이렇게 다 해체 작업을 시켜야 누가 얼마 손해 봤는지를 알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대충 이게 내렸으니까 얼마 손해일 거다라고 표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손상되는 것들은 아마 회계사분들이 되게 바쁘실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아마 진행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S&P라든가 무디스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신용 문제를 건드릴 겁니다. 그러면 채권 차환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금융사들이 대출을 해줘야 또 뭐 IPO를 해줘야 이게 돌아가는데 돈이 없거든요. 개인 투자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22조 원 그러니까 지금 뭐 신용 잔고도 22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그냥 제가 심심해서 리그레션 돌려보면 14조 언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13조대로 들어와야 정상인데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말 되고 신용평가 되고 월급 급여 결정 나면 은행에서 신용 여기 좀 갚으세요 라고 하면서 돈 빼내가거든요. 그럼 고객 예탁금도 또 빠지고 거기서 신용 또 빠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입지가 축소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은 최대한 짧게 번트되고 나오시고.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왜 그러면 9월부터 외국인이 10월, 살까? 네, 9월 말부터 10월 넘어서 11월까지 외국인이 이렇게 비교적 큰 폭으로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좀 질문해서 저기 주변한테 물어봤어요. 잘 네. 모르겠어서. 그래서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삼성전자하고 TSMC 롱숏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하. TSMC 팔고 대만 삼성전자 중국하면 자들 죽으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비메모리가 16% 정도 점유율이고 TSMC가 50% 정도 되는데 예. 이 비중 반반만 나눠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예. 삼성전자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간 거고 메모리는 어차피 빠질 거 알고 예. 바닥 찍을 거 아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 메모리는 회복되는데 그럼 거기다 이제 베팅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환 관련돼서 1,440원인데 위에나 엔화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본 은행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더 이상 위로 솟구치지 않을 거다라면 그러면 이제 무역 수지 적자 규모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조금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환 차익을 보기 위한 세력이 조금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국인들 중에. 네, 외국인들 중에. 네. 그러니까 지수를 산 거라고 볼 수 있죠. 2,100선에서 2,200선이면 지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 거다라고 들어왔던 세력인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았을 때 삼성전자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깨지지는 않아도 먹진 못할 거기 때문에 돈 벌려고 투자하는데 굳이 거기다가 돈을 그냥 채권 넣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SMC와 삼성전자의 수합 부분만 제외해놓고 보면 네. 사실 환에 대해서 차익을 노린다라는 거는 그 달러 강세가 일시적으로나마 떨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더 이상 올라가지 원화만 않을 특별히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돌아가면 연준의 스탠스가 네. 달러 약세 쪽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거다. 그럴 가능성이 뭐 그런 있죠.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섣부른 피봇 얘기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야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 환경에서 만들어진 외국인 환차익 그런 부분의 매수세라면 네. 어제부로 아이 그거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매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7조 정도 매수된 거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간 단위로 매도한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시장을 들어올릴 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제가 달러 이렇게 외환하고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달러가 지금 부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달러가 교육 규모만으로만 봤을 때는 한 1-20% 정도 과대평가가 돼 있다. 교육 규모 대비했을 때 금융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가 돼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인플레를 억제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좋지 않다. S&P나 이런 거에. 그래서 아마 그거를 더 길게 그 달러 강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네.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인플레가 이제 피크 아웃 되는 거에 대해서 연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요게 이제 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M2와 인플레이션 관련된 건데 M2가 이렇게 치솟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M2가 지금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나서 네. 이제 인플레이션 따라왔다는 거죠. 예, 통화 네.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면적을 다 적분을 해보면 이게 통화 증가량이 되는 거고 통화 증가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증가율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드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PPI인데 이제 재화 관련된 PPI는 이미 이제 인플레를 이제 3개월 있으면 앞으로 CPI도 재화 관련된 거는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거든요. 이제 실물 경제가 어디까지 부러질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하늘색 선들을 보시면 이게 한번 추세를 잡아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요 이제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라고 하는 건 뭐 여기 S&P 지수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ISM 뉴 오더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뉴 하우스 그다음에 허가 내는 거, 착공하는 거 이런 것도 그 부동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요 하늘색으로 표현된 요 부분은 GDP 중에서 리얼 GDP와 관련이 돼 있는데 그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에 선행하는 거예요? 리얼 GDP에 선행하는 GDP가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사실 네. GDP와 기업 실적과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GDP가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라고 하는 거에 실질 인플레를 뺀 실질 GDP와 요 이코노믹 리딩 인덱스하고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그 시차는 6개월 정도 되니까 앞으로 네네. 6개월 후에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리비전을 하겠죠.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변경을 할 겁니다. 나빠질 거야, 리세션이야, 안 좋을 거야라고 다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증시가 있지 않을까. 네. 그 전에 이제 크레딧이 터지지 말아야 되고 아직까지는 없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들 중에서 이제 학생 스튜던트 론을 지금 막아줬잖아요. 미국이 예, 그 대통령이 애들 힘든데 자꾸 하지 말아라. 그게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GDP보다 한 40% 더 많죠. 대학생들이 대출 받은 네. 거를 이제 못 갚을 가능성이 있죠. 높다는 거죠. 예, 그게 지금 딜링컨시라고 해서 60일 이상 연체된 사람들. 근데 그게 뭐 우리처럼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갚는 게 아니라 그게 오랫동안 두고 10년, 20년을 갚는 데입니다. 이제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딜링컨시가 18%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안 갚는율이. 네, 60일 연체된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 이제 뭐 그건 크게 터질 거고 기업들도 코브넌트 라이트 론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막 팔로우 하는데 자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예전 자료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BWCB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서 채권 평가 다 한 다음에 그거 받아야 은행에 대출을 이렇게 해주고 채권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코브넌트는 조금 그런 기준이 느슨한 거죠. 약관이 느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어떻게 터질 때 안 갚아도 되는 후순위 것들이 굉장히 부채들이 많은 건데 금리가 이렇게 튀어 올랐으니 그게 6개월이나 1년 후에 만기되는 것들이 돌아오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이 소비 그래도 기업체들만 실적만 받쳐주면 되는데 지금 소비 형태를 보면 미국이 이렇게 돈을 쓰다가 훅 줄었다가 이 파란 선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빨간색은 저축률이고 요건데 지금 파란선이 이렇게 올라갔죠. 전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이렇게 갱신했는데 얘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크레딧 카드를 써가지고 신용 카드를 써가지고 소비를 하면서 리볼빙을 막 잔뜩 하고 있는 건데 그 금리가 20%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금융 쪽에서는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금융기관 제외한 non financial corporate의 데트가 여기서 막 튀어 올랐다가 지금 50% 정도 수준인데 GDP의 50%가 되니까 이게 12조 달러 정도 되는 10조에서 12조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미국 GDP가 24조 달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거가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서 올라온 것까지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였던 거에서 한 300bp에서 400bp 올랐으니 스프레드 제외하고도 이 기업들이 버티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순이익 추정치가 얼마나 하향이 돼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통화량 관련해서 하나만 좀 궁금한 게요. 네. 통화량이 엄청 늘은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늘었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래서 자산시장 가격도 이제 많이 오른 거고 네. 걸 테고요. 네. 근데 이제 통화량이 지금 뭐 무슨 큐티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막 줄진 않았잖아요. 네. 3천억 달러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정도 자산시장에서 뭐 약간 마이너스 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여전히 돈은 굉장히 많은 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면 2년 전, 뭐 3년 전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럼 그때보다는 뭐 주가 지수가 됐든 혹은 뭐 부동산 시장이 됐든 뭐 채권이 됐든 하여튼 어딘간 돈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돈들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식이 폭락하고 혹은 뭐 부동산 폭락하고 이렇게 되면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증발이에요? 그 돈 깨먹었고 뭐 주식에서 깨먹었죠. 지금 시가총액 전 세계 증시 날라간 것만 봐도 미국 2개는 날라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많이 깨졌죠. 돈이 그러니까 사실 신용 시스템에서 계산되는 돈이지 이걸 주고받고 해서 어딘가 물질적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니까. 그냥 숫자상으로 그냥 증발되고 마는 거군요. 네, 많이 풀려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0조가 됐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게 뭐 50조가 됐다가 10조가 됐잖아요. 그럼 40조는 누구가 손실을 본 거죠. 그걸 뭐 팔고서 그 사람이 챙겨서 어디로 가 있든지 아니면 뭐 들고 있던 돈이 평가 차익이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그건 숫자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게 뭐 그 돈이 꼭 어디 뭐 다른 네. 자산시장으로 가거나 풍선처럼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예, 거예요. 판 사람이 뭐 그 삼성전자 아까 말씀하실 때 네. 삼성전자가 그 예를 들면 TSMC하고의 어떤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감안되더라도 크게 먹을 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얼핏 하셨어요. 네네. 그 얘기는 이제 지수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얘기랑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현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네.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그 되게 싼 자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동의한다면 네. 싸져 있는 자산의 그 네. 주식으로 보면 싸져 있는 주식은 대체로 크레딧이 좋지 않거나 뭐 이런 류의 주식일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현금을 써야 된다면 이제 그런 류의 자산입니까? 아니면 삼성전자 아니죠. 그런 건 아예 건드리면 안 되죠. 몇 년간 힘들 수도 있으니까. 더 롱텀하게. 네, 그거는 쓰면 안 되고. 그 지금 제가 주식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증권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증권사에는 주식만 하는 게 아니다. 채권도 좋은 게 있고 원자재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ETF 많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저는 채권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채권이. 지금 예. 네. 여기서 그 국채가 어제 튀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서프라이즈라고 한다면 네. 정말 호키시로 가서 제롬 파월이 뭔가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장을 완전히 저거 한다라고 하면 국채 시장에서 이미 알고 더 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리세션이 오게 된다면 국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금리를 다시 낮춘다는 베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국채를 듀레이션을 고려해서 장기 국채를 사는 것 정도를 신용이 좋은. 네, 신용이 좋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낭패를 봤던 게 뭐였냐면 밸류에이션 다 하잖아요. 종목 이거 좋잖아요. 그래서 15배 하다가 10배 됐어. 야 이거 좋다. 샀는데 크래시를 못 봐서 그게 8배, 7배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돈 끌어다 또 샀죠. 그런데 그게 5배로 떨어져.
그럼 신용 잡아서 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게 터져서 2배, 3배까지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빚만 있는 기업은 퍼가 아예 안 나오고 이익이 안 나오고 돈 얘는 망하니까 현금은 한 푼도 없고 다 보면 뭐 오퍼레이팅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업용 현금으로는 거의 뭐 마이너스로 뭐 난지 이미 오래되고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권가에 와서 재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려고 내놓는데 그 자산을 누가 사가지도 않고 이게 이제 리세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과 덩달아서 투자자들도 유동성이 지금은 고객 예탁금이 뭐 많지만 그게 이제 50조에서 줄어든단 말이죠. 이제 30조, 20조 줄어들면 좋은 주식인 건지 아는데 이걸 못 사는 상황이 오는 거죠. 우량주도. 네, 우량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놓고 사람들이 인내심이 되게 높다라고 많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장기 투자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렇게 못 기다리더라고요.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다가 안 되면 팔아버리고 테마주 가서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로 좋은 주식이지만 낮은 가격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상황들이 매번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성장률 나오는 것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성장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업종 내에서 좋은 거라든가 그 업종 자체가 살아서 섹터가 그게 움직인다라고. 지금 2차 전지군요. 2차 전지가 그런 네. 건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원탑을 잡으면 빠졌다가도 급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기운차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잡아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반도체도 사실은 그런 쪽이 되죠.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 부러지는 것들 메모리 반도체 부러지는 걸 제외하고 이거는 비메모리 쪽을 미국에서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준다 하면 하늘이 도운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그러니까 사실은 비메모리 쪽도 봐야 되는 건 맞는 거 같고 다만 타이밍에서 메모리가 까먹고 있으니 하이닉스가 적자가 난다거나 그게 이게 부러져 갖고 완전히 좀 이제 감산하고 이제 살려고 할 때 그때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5,000원, 10,000원 더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런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저는 태우겠다는 거지. 추세를 바꾸는 시점까지. 네, 추세를 기다려라. 완전히 돌리는 그 시점에서 네. 맥점을 잡아 투자를 하겠다는 거지. 이게 여기서 사놓으면 10% 20% 올라간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뭐 네. 지수 저점이 온다고 해서 개별 종목 성격의 재무구조 취약한 주식을 사가지고 굉장한 수익률을 보려고 그런 기대하지 그건- 말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나스닥 100 말씀하셨으니까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그 기업들의 멀티플이 아직까지도요. 고점 대비 15%밖에 안 빠졌어요. 걔들은 버텼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나스닥을 제가 7,000을 부르는 게 나스닥 100대 기업들이 빠그러지면 어떻게 될 거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순간 돈들은 다 미국에서 튀어서 다 나오거든요. 미국 가면 당연히 우리가 아는 종목들 누구나 다 아는 100개 종목에다 다 쥐분을 태우고 있지. 저기 귀퉁이에서 가서 하는 그렇지. 사람들은 선수들 말고는 없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12위권 경제국가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으로 그 정도 할 정도면 그 위에 있는 나라들도 지금 다 그거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달러 값을 그렇게 쳐 올린 건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야 달러 이제 약세야 유로 좀 살아날 거야 이제 달러 거꾸로 질 거야 빼. 앞으로 돈 빼 그러는 엑소더스 딱 나오면 달러가 하락이 되면서 플런지가 나오면서 그 기업들이 쭉 지수를 끌어당기면 내려오겠죠. 아직도 지금은 뭐 PSR 20배 10배 제가 그게 4.5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가 부러지기 시작하면서 나스닥 조정을 얘기 드렸던 거가 17,000선인데 네, 네. 지금 이제 그게 30% 정도 40% 정도 조정 수준은 이익 못 내는 듀레이션이 긴 주식들이 부러져서 그런 거지 아직까지 실적 내는 애들은 고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15%에서 18%밖에 안 빠졌다는 거예요. 평균 내보면. 네. 그런데 그게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는 앞으로 20, 30%더 빠져도 할 말은 없다. 비싸지 않다. 그렇게 돼도. 그렇게 돼서 이제 싸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종목은 픽을 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섣부르게 전문가들도 제가 1년 동안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종목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거 내가 해봐야 이거 내러티브로 막 해서 막 사업 보고서 갖다 놓고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거 갖다 놓고 밸류체인 갖다 놓고 이거 읊어대면 저는 하락장 맞췄는데 이거 종목 얘기하네? 그럼 나 다 달려들거든요. 그러면 망가지는 거죠. 내러티브가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를 보고 그 다음에 안전을 봐야 됩니다. 신용 등급까지 다 챙겨보고 네. 캐시까지 다 뒤져보고 나서 사도 늦지 않다. 그거는 내년 봄 이후에 될 것 같고 그때부터는 종목 얘기나 업종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제가 해보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현금 같아요. 확보하라 그러면서 종목
종목 얘기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가능성을 확 줄이는 얘기죠. 아니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이제 지금 살련 마음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이 훼손된 분들이 있잖아요. 예, 계좌 한 반절 났어요. 예. 그런 분들도 지금 정리하는 게 현금화하는 게 더 많습니까? 아, 그게 지금 3월 달부터 제가 계속 질문 받는 그 질문인데 그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30억이었던 고객분들이 몇 분 저한테 오셔가지고 30% 손실 났을 때 제가 몇 달 전에 다 정리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주식을 해달라고 그러길래 저는 주식을 해줄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다음에 오십시오, 1년 후에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올 때 보니까 그게 10억에 대해서 오신 거예요. 10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앞으로 수입이 있거나 나올 돈이 있는 분들은 한번 견뎌 보시는 것도 리세션을 배우기 위해서 견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세션이 안 와야지. 지금은 저점이기 때문에 반등을 줄 때 팔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지난번에도 반등 주니까 안 파시더라고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맞아요. 안 파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어차피 안 파실 거면 물어보지 마셔라.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파시려고 한다면 지금은 저점이니 조금 변동성 장세에서 반등을 주면 팔고 조금 반등이 있을 때 리세션이 오는 건 보다 길고 큰 스토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주 무서운 스토리니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라도 줄여놓고 현금을 확보하시면 더 싼 가격으로 잡을 기회가 충분히 온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강영인 이사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장이 바로 시작했으니까요. 했어요. 네, 네. 바로 염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광고 네. 없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영인 이사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